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강의까지 우리가 이제 파트 1 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짓고,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파트 2 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물리, 그죠? 실질적인 하드웨어죠, 그죠?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예,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고요. 보시면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5파트 중에서 20문제 중에서 23%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추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 한 4-5문제가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4-5문제 정도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1장에서는 너무 많이 나왔죠. 50% 가까이 나왔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 중에서 꽈락을 면하기 싫으면 이거 3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타작식만 해도 맞출 수 있으니까요. 그죠? 예. 근데 저는 강의자 입장이다 보니까 설명을 다 드려야 돼요. 그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파트는 굉장히 많죠. 16개의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15개의 파트여서 제가 그거를 또 2개로 쪼개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는 사전 조사 분석부터 물리 데이터 모델 품질 검토까지 16개의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역시 하나하나의 섹션에 들어갔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에서는 기출문제가 몇 개가 나왔으니 스킵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스킵을 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 섹션 01에 해당하는 사전 조사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특히 이 장에서 꼭 알아야 될 키워드들이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트랜잭션, 인덱스, 뷰, 클러스터, 파티션, 그리고 분산 데이터베이스, 접근 통제, 스토리지, 그리고 이중화, 이러한 단어 정도는 우리가 뜻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우리가 사전 조사 분석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라는 거는 말 그대로입니다.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논리적 구조로 표현된 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개, 논, 물. 논리적 설계 단계가 끝이 나면 뭐예요? 논리적 구조로 표현된 논리적 데이터베이스가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물리적 설계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디스크, 이거는 하드웨어다. 그죠? 그죠?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이제 디스크 등의 물리적 저장 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물리적 구조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이 바로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에
기본적인 데이터 단위는 저장 레코드가 됩니다. 스토어드 레코드.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어서 객체를 만들어서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든 아니면 우리가 뭐 트리거에 의해서 자동으로 생성하게끔 만들어서 이제 레코드 형식으로, 즉 파일에서는 원로우가 우리는 레코드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죠? 튜플, 이제 데이터베이스 목록에서는 이제 튜플이라고도 하고 로우라고도 하고, 저장 파일에 저장을 하게 되면 그 단위를 우리는 세분하게 따지자면 레코드가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고 했죠. 단지 저장되는 게 파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뭐예요? 레코드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거예요. 알겠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물리적 설계 단계에 꼭 포함되어야 할 것은 당연히 저장 레코드의 양식이죠. 그죠? 양식을 설계했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에 이게 바로 곧 클래스에 저장되어, 클래스를 설계를 할 때 우리가 그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기 위해서 그거 클래스에 설계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 접속 일시도 있을 거고 로그아웃 한 시간도 있을 거고 그에 관련된 로그 데이터들도 있을 거고 등등, 그죠? 그러한 컬럼들까지 우리가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양식 설계를 하고, 그리고 레코드 집중의 분석 및 설계, 그리고 접근 경로 설계 등이 있는데, 특히 레코드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레코드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클러스터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보면 어떠어떠한 뭐 송이를 이루다, 뭐 때를 짓게 하다 라고 해서 뜻으로 우리가 여기서는 군집, 그러니까 데이터가 레코드가 집중됐다, 군집, 때를 이룬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코드 집중, 즉 레코드가 때로 모여 있는 것에 대해서의 분석 및 설계, 그리고 접근 경로 설계 등이다 라는 거예요. 꼭 포함되어야 될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구조는 여러 가지 타입의 저장 레코드의 집합이죠. 맞잖아요. 넘버 타입이 될 수도 있고 문자열 타입이 될 수도 있고 날짜 타입이 될 수도 있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타입의 저장 레코드의 집합이라는 면에서 단순한 파일과는 틀립니다. 그죠? 그리고 아울러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구조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성능에, 데이터베이스 구조는 당연히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에 따라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죠. 성능에. 그죠? 맞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클러스터링이라는 용어도 IT 용어로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알겠죠? 비록 기출문제에서는 지금껏 기출문제는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내용들도 좀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할 때 우리가 물리적 설계 시 고려사항, 자, 인덱스 구조. 자, 인덱스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도 배웠지만 얘는 뭐냐 하면 뭐예요? 그죠? 얘는 우리가 데이터를 검색을 할 때 성능을
높여주는 일종의 자료 구조입니다. 자료 구조기 때문에 인덱스를 잘 써야 됩니다. 얘는 잘못 쓰면 아예 안 쓴 것보다도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를 잘 써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인덱스 구조를 잘 잡아야 되고, 그리고 레코드 크기. 자, 만약에 우리가 레코드 크기를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들어오는데, 만약에 이름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한다, 이름을 저장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는 뭐 길어봐야 뭐 20바이트, 아무리 길어봐야 20바이트는 안 넘을 거예요. 이름이 20바이트가 넘는 사람들은 잘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대놓고 20바이트 혹은 50바이트 이렇게 할당을 해놨다. 그러면 레코드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이유 없이 커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레코드 크기를 우리가 뭡니까? 잘 잡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괜히 소위 말해서 저장 공간만 날린다라는 뜻이에요. 아울러 파일에 존재하는 레코드 개수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알겠죠? 예. 또한 파일에 대한 트랜잭션의 갱신과 참조 성향. 자, 트랜잭션이 뭐였습니까? 제가 계속 이번만 해도 10번 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트랜잭션은 데이터베이스 상태를 변환시키는 하나의 논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의 단위 또는 한꺼번에 모두 수행되어야 할 일련의 연산들을 우리는 트랜잭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장표를 지금 프로그램 메뉴를 잡고 있는데 누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데이터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레코드 잠금, 그죠? 해서 이러한 트랜잭션 갱신과 참조 성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계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돼요. 알겠죠? 또한 성능 향상을 위한 개념 스키마의 변경 여부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개념 스키마 배웠죠? 앞에서. 그죠? 개념 스키마, 개념물,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게 개념적 설계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셨을까봐 다시 한 번 더 가지고 왔는데요. 개념 스키마, 컨셉슈얼 뭡니까? 스키마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논리적인 구조로서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나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종합한 조직 전체의 데이터베이스로 논리적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개념 스키마는 DB, 여러가지 DB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DB 중에서 딱 하나만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논리적 구조,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논리적 구조를 응용 프로그램이나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성능을 향상을 하기 위해서 개념 스키마의 변경 여부도 검토를 할 것을 고려사항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빈번한 질의, 즉 자주 쓰는 SQL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뷰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상 테이블을 만들어서 쓰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빈번한 질의와 트랜잭션의 수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물리적 설계에서 당연히 또 고려를 해 봐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아울러 시스템 운영할 때 우리가 파일 크기의 변화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죠. 예를 들면 여기에 우리가 뭡니까? 파일이 동영상이나
이미지, 뭐, 그리고 긴, 아주 긴 장편 소설의 텍스트, 이런 것들은 용량이 확 늘어나요. 그죠? 맞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웬만하면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테이블 설계할 때. 그래서 엮어서 필요한 것만 가지고 오는 거고, 그거를 한 테이블에다가 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조회 속도도 느리죠. 뭡니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 정규화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물리적 설계 전에 기존 시스템이 있다면 당연히 분석해야 되죠. 분석하고 데이터가 어떻게 이름이 지어졌는지, 명명규칙이라든지, 그리고 시스템의 자원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요소가 또 무엇인지, 이런 것 등을 사전에 물리적 설계를 할 때 사전에 우리가 파악을 해야 좀 더 나은, 좀 더 모아 더, 그죠? 좋은 물리적 설계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존의 시스템은 그냥 따라갈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이런 작업을 하겠어요? 그죠? 좀 더 우리가 좋게 만들기 위해서 성능 속도도 좋고, 뭡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들도 우리가 해결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 시스템은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물리적 설계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물리적 설계 옵션이란 특정 DBMS에서 제공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 DBMS, 오라클이면 오라클, MySQL이면 MySQL, DB2면 DB2, 뭐 이런 특정 DBMS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대한 저장 구조와 접근 경로에 대한 다양한 옵션을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 반응 시간, 리스폰스 타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를 트랜잭션, 수행을 처리를 하는데 요구한 시점부터 처리 결과를 얻을 때까지의 경과 시간이 바로 반응 시간이죠. 그죠? 근데 요즘에는 특정 DBMS에서라고 되어 있지만 대다수의 DBMS, 그냥 99% 거의 다 반응 시간 이런 것들 물리적 설계 옵션들이 다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공간, 뭡니까? 파일이 저장되는 공간이죠. 그죠? 디스크. 공간 활용도, 스페이스 유틸라이제이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자, 데이터베이스 파일과 액세스 경로 구조에 의해서 사용되는 저장 공간, 그죠? 스토리지입니다. 그죠? 저장 공간의 양이 또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트랜잭션 처리량, 트랜잭션 스루풋이라고 얘기를 하고, 같은 단위 시간 동안, 그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는 트랜잭션의 평균 개수를 우리가 물리적 설계를 할 때 옵션 사항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설계 옵션에는 반응 시간, 공간 활용도, 트랜잭션 처리량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리적 설계 옵션을 받고 그 다음에 한번 보죠. 자, 데이터 명명 규칙을 파악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그 회사에, 의뢰한 회사에 이미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라트 넘버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생산의 품질 번호 뭐 등등 해서 엑셀로 혹은 기존 시스템에 다 만들어져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데이터 명령 규칙은 물리 데이터 모델을 적용해야 하는 규칙으로 이거는 조직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인사팀이면 HR부터 시작을 할 거고, 그리고 뭡니까? 영업이면 뭡니까? 또 영업대로, 생산은 또 생산대로 이렇게 이제 다 시작하는 코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조직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전에 반드시 이것도 명명규칙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데이터 명명규칙의 예시를 하나 보면, 자, 업무 코드를 이거는 꼭 이렇게 해라는 게 아니라 예시를 나타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업무 코드에서 업무 코드는 세 자리, 그리고 여기 업무 코드에서 또 세부적으로 또 나눠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부 업무 코드 세 자리로 구성된다. 그러면 업무 코드를 우리가 세 자리로, 근데 기존에 쓰던 이런 업무 코드가 있으면, 현업에서 쓰던 업무 코드가 있으면 그거에 그냥 따라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그래야 그 사람들이 혼돈이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업무 코드와 세부 업무 코드를 기준으로 당연히 거래 코드, 프로그램 등이 명명되기 때문에 표준을 준수해야 된다. 이건 어디까지나 사적인, 그 회사의 사적인 표준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그리고 리소스 그룹, 뭐 자원관리 그룹이라고 보시면 이런 것들도 역시 업무 구분을 세 자리, 그리고 플러스해서 세부 업무 구분 두 자리로 명명한다. 이건 어디까지나 예시라고 했어요. 알겠죠? 거기에도 의뢰한 곳에서도 그런 게 있으면 그대로 따라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거래 코드는 입력되는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당연히 부여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거래 코드의 명명 규칙은 말 그대로 서비스명과 동일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래처 코드와 그리고 서비스명은 1대1 관계로 명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보면 그 기존에 쓰는 시스템이나 혹은 엑셀로 관리가 되고 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들이 따라주는 게 좋아요. 이거는 한 가지 예시를 드린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적인 기준, 그 회사에 지금 이미 깊숙이 자리받고 있는 그러한 코드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거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알겠죠? 그래서 데이터 명명 규칙은 데이터 표준화. 당연히 우리가 데이터 명명 규칙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어떻게 돼요? 데이터가 당연히 표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표준화라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 정보 요소에 대한 명칭이나 어떻게 정의가 됐는지, 그리고 어떤 구성 형식을 갖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원칙을 수립해서 전체 시스템에다가 딱 적용을 시키는 걸 의미를 하죠. 데이터 표준화가. 그죠? 그리고 데이터 표준화 및 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결과물 등을 통해서 파악을 한다. 그죠? 개론물이니까 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결과물 등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주는 게 맞다. 그 다음에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적용되는 명명규칙은 당연히 다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면 논리적 설계에서 명명규칙 이름을 왜 지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서로 일관성을 유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으니까 그대로 물리적 설계에 반영을 해야죠.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죠? 아울러 데이터 명명 규칙은 논리적 데이터 요소를 물리적 데이터 요소로 전환할 때, 그죠? 동일 명칭 여부 부여의 근거로 당연히 사용이 되겠죠. 왜? 논리적 설계가 물리적 설계보다 앞단계니까요. 그죠? 그 근거로 사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자, 그 다음 보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데이터 명명 규칙에서 또한 데이터 명명 규칙을 통해서 우리는 중복 구축 등을 당연히 방지할 수가 있겠죠. 맞잖아요. name이라고 내가 썼다. 그러면 그게 name이라고 컬럼이 있는데 한 테이블에 name이 중복 속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명명 규칙을 파악하려면 도메인과 데이터 사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당연한 거죠. 도메인하고 데이터 사전 우리 이미 앞에서 배웠어요. 자, 도메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뭡니까? 도메인이라는 것은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범위라고 했죠. 집합이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벨 소리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메인은 객체에 포함된 속성들의 데이터 타입 그리고 크기, 그죠? 등의 표준화 규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정의한 것을 이제 물리적 설계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엔터티에 포함된 속성들을 데이터 타입 그리고 크기, 데이터의 크기죠. 그리고 등을 표준화 규칙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정의한 것을 의미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도메인 물리적 설계에서의 도메인 예시를 한번 보면, 자, 도메인이 분류를 하면 코드가 있고 이름이 있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도메인명은 자, 사원 코드예요. 사원 코드는 당연히 데이터 타입이 문자열이 돼줘야 되겠죠. 문자열이 되든 숫자 타입이 되든 간에 문자열이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빡캐릭터 2 타입이죠. 2 타입으로 해서 갈로 열고 기본적으로 10바이트를 잡아요. 그런데 밑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놨는데, 자, 우리가 사원 코드를 나타낼 때 캐릭터를 쓸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빡캐릭터라는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빡캐릭터 해서 2도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차이점이 있고 장단점이 있는데요. 자, 캐릭터는 일단 얘는 만약에 빡캐릭터가 아니고 그냥 캐릭터로 이렇게 10개를 잡잖아요. 근데 사원 코드가 4자리야. 예를 들어서 1111이야. 그러면 얘는 10개의 바이트를 할당을 이렇게 쭉쭉쭉쭉 해요. 하는데 여기에 각각 1, 1, 1, 1 해서 4바이트만 먹고 뒤에 거 6바이트 남죠. 그러면 저장 공간에 뭡니까?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보시다시피 캐릭터 데이터 타입은 고정된 문자열을 저장하는 데 사용하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고정된 문자열이라고 하면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딱
정해진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좋은 거고, 그리고 테이블을 만들 때 무조건 고정된 길이를 지정해 줘야 되고요. 범위는 1에서 2000바이트가 되고, 한글의 경우는 글자당 2바이트인데, 이거는 또 인코딩 방식에 따라서 3바이트로 취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아보면 돼요. EUC-KR인지 UTF-8인지 EUC-KR이라는 문자셋에서는 2바이트, 그리고 UTF-8 혹은 UTF-16 이런 쪽에서는 한글이 3바이트를 먹어요. 알겠죠? 그래서 2바이트이므로 2000바이트니까 1000글자까지 저장 가능하다. 그런데 영문이나 숫자의 경우는 1바이트입니다. 캐릭터는. 알겠죠? 물론 요렇게 선언을 해줘야 돼요. 갈로 열고 갈로 닫고 길이를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빡 캐릭터가 있고 빡 캐릭터 2가 있다고 했죠. 이거 두 개는 기능은 가변 길이로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내가 빡 캐릭터 타입으로 10개를 적었어. 2 타입이든 그냥 빡 캐릭터 타입이든 가변 길이라고 했죠. 그러면 10바이트가 처음에 할당이 되겠죠. 근데 데이터가 매장 코드가 4자리야. 이것도 1011이야. 그러면 얘는 뒤에 6바이트가 남죠. 이거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4바이트로 그냥 해서 메모리 낭비를 줄여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빡 캐릭터 2로 변수를 만들면 1에서 4000바이트까지 길이를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빡 캐릭터하고 빡 캐릭터 2의 차이점이 뭐냐면 실제로 오라클의 도큐먼트를 우리가 보게 되면 두 데이터 타입은 동일하다고 나와요. 동의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빡 캐릭터 2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빡 캐릭터는 이게 나중에 다른 방식의 데이터 타입으로도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물론 요즘에는 거의 그럴 일은 없지만 그래서 빡 캐릭터 2 타입을 쓰기를 권장을 해요. 예. 차이점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름에도 역시 사원 이름, 매장 이름, 상품 이름이 있으면 이것들도 전부 다 빡 캐릭터 2 타입으로 이렇게 20바이트 할당하는 거 이거는 무의미해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장할 때 얘는 가변 길이로 저장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사원 수도 있고 상품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숫자로 나타내야 되니까 넘버 타입으로 10바이트씩 할당을 했어요. 자, 이거는 가변 길이 이런 거 속하지 않습니다. 그냥 10바이트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원 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적절히 배분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뭐 요즘에는 1, 2바이트 정도의 차이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죠. 워낙 데이터 용량이 커지고 그리고 저장 단위도 그만큼 좋아졌죠. 그런데 워낙 대용량 데이터 베이스, 그냥 대용량 데이터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1바이트조차도 아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계를 잘 해야 된다라는 그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데이터 사전 앞에서 봤죠? 뭡니까? 데이터 딕셔너리죠.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 용어 사전이라고도 하는데, 그죠? 사전이에요, 사전. 그래서 전체 프로젝트 과정에서 일관성 있는 데이터 이름과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 속성의 논리명, logical name과 물리명, physical name, 그리고 용어를 정의하는
definition 등을 기술해 놓은 문서입니다. 사전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역시 데이터 사전은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명칭 부여의 근거로 사용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명명규칙을 우리가 파악을 해놓고 그리고 사전을 만들어 놓으면 누가 사용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개발자도 마찬가지 이후에 이어받을 개발자가 그죠? 이런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명명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데이터 사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자, 지금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하고 시스템 자원 파악부터는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이제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이제 들어왔고 첫 강의를 섹션 01에서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강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